서울 네.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저희 거의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이 좀 더 됐죠, 이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아니, 정말 그 인문학적으로 또 그 풀어주시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박사님? 뭐 또 코로나 이야기 잠시 그쵸? 또 해주시고. 네. 예, 뭐, 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확산. 예. 그래서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9월 달 이후로 계속 내려가서 이건 좀 네. 해결되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10월 들어오면서의 상황은 기대하고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을 먼저 말하자돼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늘고 있어요. 네.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매일 나오는 확진자가 한때는 3만 명 수준으로 내려갔었는데 네. 8월 달인가 내려갔었죠. 근데 지금은 뭐 평균 5만 명, 뭐 심할 때는 제일 많을 때는 7만 명의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매일 그렇게 늘어난다는 예,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통계낸 게. 와.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은 좋은 거는 사망자는 그렇게 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늘지는 않고 있어요. 비슷한 정도 유지가 되고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여전히 특별히 이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는 것 같아요. 시작을 처음에 뉴욕 뉴저지 쪽에서 심했다가 동부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선벨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쪽에서 한동안 네. 또 했다가 네. 거기는 조금은 내려앉는 진정세인데 이제는 또 돌아가서 중서부 지역에 이제 그런 주에 또 도달해 갖고 거기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뒤늦게 이제 도달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또 유럽이 또 심각해요 보니까. 유럽은 갑자기 처음에 네.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도 끔찍하게 시체를 어떻게 치우질 못해갖고 이렇게 싸놓고 이런 모습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가 못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 2차 팬데믹이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냐 했는데 이제 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서독 같은 나라는 참 잘 막았다. 예, 대표적으로 독일, 아주 예. 좋은 사례였다까지 말했는데 가라앉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늘어나서 독일도요. 예, 독일도 네. 뭐 하루에 3만 명인가 새로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뭐 스페인 이런 데 이탈리 같은 데 15,000명도 생기고 그리고 보면 뭐 파리도 지금 다 봉쇄가 다시 하고 통행 금지까지 하고 그 유럽 각 나라가 이렇게 다 식당 같은 거를 닫고 막 이렇게 굉장히 조심들 하고 있어요. 부분 봉쇄에 다 들어가고. 아니 미국은 인구가 그래도 뭐 3억이 넘는다거나 하지. 예.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인구가 또 막 1억이 넘고 막 이런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네. 인구에 비해서 정말 미국 못지않게 심각하게 다시 그러네요.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뭐 의심의 없이 2차 팬데믹이 왔다. 네.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918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많은 그런 그런 팬데믹들이 한 번에 지나간 적이 없었대요. 네. 보통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2차가 왔고 심지어는 3차까지 오고 나서 지나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는 그렇게 안 지나가고 1차로 끝나길 바랬지만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앞으로 2차가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예측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정말 이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서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리셨다가 치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연세에 비해서 네. 그리고 약간 좀 비만 그렇죠. 네. 그런 그 몸집 이런 걸로 우려했죠. 조금 고생을 더 할 것 같은 예, 금방 예. 나오신 거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닌가. 글쎄.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서 예. 여기도 여러 가지 또 음모론이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건데 네네. 알고 보면 사실은 많은 그 언론에서도 조심했겠죠. 함부로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 상태를 네네. 또 너무나 과장되게 보자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런데 알고 보면 입원하기 전에도 산소호흡기를 썼고 네. 그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쉽게 간단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걸어가면서 헬기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도 산소를 이미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그 치료를 벌써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볼 적에 입원을 해갖고도 좀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긴 그 헬기 타고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네.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웬만하면 폭풍 트윗을 지금 날려야 될 시간인데 조용했던 시간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잠깐.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심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닌 게 아니라 뜻밖의 그냥 며칠 후에 퇴원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좋아졌다는 얘기는 금방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를 받은 걸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원한 환자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프로토콜이지만 좀 새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치료가 대표적으로 그 리제네로는이라는 그런 모노클로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항체 주사를 맞았지 않습니까? 항체 주사. 네. 좀 비싸다고 좀. 그 비싸고. 근데 그 주사는 한 가지는 특별히 맞은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응급 그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입원하거나 그럴 적에 그 주사가 아직 맞지를 못해요. 절대로 닥터께서 그 주사를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허가 안 나왔어요.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응급 허가도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맞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한 가지가 이제 좀 특별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산소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렘데시비얼 그거를 뭐 알고 있는 그거를 계속 맞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덱사메타존이라는 스테로이드도 썼다고 돼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덱사메타존이라는 약은 산소가 그 사추레이션 포화 상태가 좀 줄어들고 95% 밑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있었을 적에 그러니까 폐에도 조금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네. 폐렴기가 그래서 산소도 좀 부족한 일이 있었고 또 덱사메타존이라는 약도 썼고 네. 그렇게 가장 할 수 있는 거를 다 썼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항체 주사 리제너럴이라는 걸 써서 아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거의 기적적으로 빨리 좋아져서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죠. 그걸 보면서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 또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레제네라는 거 대신에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원리는 같은 건데 혈청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입원하게 되면 렘데시비어라는 거는 전에는 중환자가 될 적에 썼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또 혈청, 덱사메타존 다 하죠. 혈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제 수요란 걸 이미 알았던 사람, 최근에 알았던 사람의 그 피에서 혈청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수요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항체가 많이 있는 그걸 갖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가능하고 또 치료면에서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 걸리셨던 분하고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의료진들도 좀 더 노하우가 생기셨으니까 아마 그러면 아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망률은 확진자는 느는 데 비해서 사망률은 늘지 않는다는 거.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여기도 그런 것은 한 가지는 그렇게 좀 치료에 조금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랑스 전문가가 이제 말씀한 걸 보면 좀 바이러스가 조금은 약화된 게 아니냐. 처음보다 코로나19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사율에 자체가요. 있어서 걸리더라도 이렇게 사망으로 이르는 게 좀 퍼센트가 준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망률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우리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뭘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가 자기가 더 살아남기 위해서 약화시킬 수도 있겠군요. 좀 변형됐다고 그분은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퍼져나가긴 많이 퍼져나가지만 사망률은 조금 줄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또 그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건 완전히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 국가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병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인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네요. 그런 사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좀 많이 지쳤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을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3개월 내 6개월을 잘 버텨야 돼. 그러니까 나는 걸리지 말아야 돼. 하여튼.
일단 나는 안 걸려요. 아니요. 그게 그때도 계속해서 긴장을 놓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소셜 디스턴싱, 그다음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네. 손을 자주 닦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철저히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빨리 열이 난다든가 이상하면 빨리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쓰는 게 좋아요. 역시. 우선 초창기에 하이드록시. 그동안에도 환자도 여러 번 썼지만 이제 좀 주로 젊은 분들이었지만 그걸 쓰고 나서 그냥 열이 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숨찬 분도 그 약을 쓰고 나서 좋아지고 이런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건 뭐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중요한 점은 빨리 써야 된다는 거. 초기에. 네, 초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증상이 나타나고 한 이틀 안에는 써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때쯤 되면 벌써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빨리 하라고 하지만 검사가 나오기 전에도 심증이 가는 경우는 그냥 시작합니다. 그냥 복용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처방을 약국에 보내서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5일 동안 하루 2번 쓰는 거, 그다음에 지팩이라는 항생제, 그다음에 징크도 이제 하루에 2번 먹는 50mg 이렇게 3가지 약을 그냥 5일 동안 쓰는 거니까 그걸 약방에 팩스 보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신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 현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폐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폐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질환인데 특히 노약자들에게 입원하는 거에 많은 경우가 폐렴 때문에 입원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폐렴은 그 세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세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로 독감을 포함하여 그 독감 자체가 폐렴을 바이러스로 일으키진 잘 않아요. 네, 그거는 요번에는 하도 처음에 우한 폐렴이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폐렴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박테리아군요. 대부분은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 우한 폐렴.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많은 경우에 폐렴을 일으켜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좀 특이한 거예요.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은 입원할 정도로 노약자들이 심해진 경우에는 결국은 폐렴이 오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지만 그 바이러스 자체가 폐렴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독감이 심해서 입원할 정도가 되면 2차적으로 세균이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면역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세균성 폐렴이 이제 생기는 거지 2차적으로. 하지만 우한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처음서부터 이게 악화되면 폐에 먼저 많이 와요. 먼저 폐부터 공격을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숨이 찬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독감물은 처음에는 숨찬 일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 때문에 폐에 이상이 생기고 엑스레이도 나타날 정도로 산소도 떨어지고 그래서 숨이 찬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이 코비드-19은 온몸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이라든가 뭐든 다 오고 폐혈증도 생길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오는 그런 시스테믹한 그런 병이지만 그중에 특징이 폐렴을 일으킨다 그 자체로. 그래서 폐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폐렴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65세가 넘으면 노인들이 폐렴 예방 주사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메디컬 그룹의 분들이라든가 65세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시면 다 이걸 놔드리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물론 당뇨가 심하다든가 그런 분들은 뭐 60 넘어서도 맞을 수가 있어요. 미리 폐 질환이 있다든가 하는 분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가 되시면 다 맞는 폐렴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맞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플루도 맞음으로써 플루를 예방하듯이 폐렴도 예방하고 이렇게 확실히 해놔야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거죠. 폐렴을 예방한다는 얘기.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뭐 잘 몰랐던 얘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만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하시고 65세가 넘은 분들은 다 이 폐렴 예방 주사 꼭 맞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심지어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나쁜 점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밝은 면을 좀 발견하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불러준 이런 거로서 조금 우리가 희망적인 거 우리가 잃는 게 있지만 그럼요. 더 규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중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건데 한자어지요. 양약고구 이어병 충원역이 이어행 이런 말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우리 한자 좀 배웠거든요. 한자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양약고구 이어병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좋은 약은 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이 말은 병에는 이롭다. 네. 그다음에 충원여기는 이제 충성스러운 말은 그러니까 좋은 말,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은 우리 귀에는 거슬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행함에 있어서는 이롭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얘기만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쓴 얘기도 쓴 얘기도 필요하다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죠. 전번에 우리 지중해 낭만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만 항상 거기에는 우리가 반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다양한 얘기를 바꿔서 또 거기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그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네. 행복이란 말보다 우리 복이라는 말이 와닿아요. 복.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좋아하죠. 네, 복덩이. 네,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홍콩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박사님 처음으로 홍콩에 이제 여행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역시 그 가이드가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한국말로 해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홍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중국이란 나라가 좀 북쪽 지방에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남쪽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도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도교에 가까운 거죠. 뭐 기가 어떻다는 이런 문제. 수맥. 근데 남쪽 사람들은 우리 알기보다도 좀 이렇게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다르겠네요. 그럼 좀 기본적인 다른가 봐. 사상이. 네. 근데 그 도교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것도 그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 식당에 들어가면 막 울긋불긋하게 복자 써놓고 막 많지 않습니까? 빨간색 좋아하고 이런 게 다 복을 좋아하는 거고 상관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뭐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못 되면 자식들에도 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래요. 내 때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네. 그 정도로 어떤 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복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주 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숫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숫자, 나빠하는 숫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일본어 뜻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숫자 중에 중국 사람들이 팔자.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팔자가 무슨 뜻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서적으로도 팔자는 부활의 숫자로 해서 좋은 숫자로 쳐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른 의미인지 몰라도 팔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 플레이트 거기에 뭐 팔자가 3개가 들어간다든가 888. 네, 88 이게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신청할 수가 있대. 근데 그게 미화로 몇만 불이래요. 돈을 내면 그게 가능하대.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 숫자를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층계 숫자에 4자는 좀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4층을 뺀다든가. 저희 F로 뭐 한다거나. 대한민국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에 가서 그 마천루라 그러죠. 그 야경 특별히 아름다운 이제 그걸 봤는데 호텔에서도 그 앞에 강 같은 바다인지 강이 있고 그 뒤로 그냥 그 마천루가 펼쳐지는데 이제 다녀본 곳 중에서 뉴욕하고 상해가 유명하죠. 마천루가. 빌딩이 굉장하죠.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있죠. 멋있죠. 근데 그 홍콩은 규모는 조금 더 작을지 몰라도 특색이 뭐냐면 그 마천루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그러니까 뒤에 병풍처럼 그러니까 맨하탄이나 상해는 뒤에 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강과 바다 같은 것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바다가 앞에 있으면서 뒤쪽으로는 그 마천루를 이렇게 받쳐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어떤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우선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네, 그런 특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빌딩에 높은 유리로 된 것 같은 현대식 높은 빌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빌딩에는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오, 특이하네요. 특이해요. 네. 그 처음에는 일부러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우라고 저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바로 그 뻥 뚫린 자리가 뭐 조그만 소형 비행기도 지나갈 수 있을까 싶으면 모르겠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 정도로요. 근데 꽤 크게 뚫려 있네요. 예, 네. 그게 뚫려 있는 게 용이 지나가는 자리다. 예. 오. 그 용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완전 복이 나가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네. 그런 정도로 상상의 동물 용. 복을 좋아한다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도 오복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네네. 혹시 오복이 뭔지 아세요? 복하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가운데 눈도 건강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장수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수. 오복의 최소한 그죠. 장수가 큰 오복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재물에 대한 부도 아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재화의 복도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밖에도 우리가 뭐 남편복, 자녀복, 그렇죠, 뭐 인복 많이 말하죠. 심지어는 이게 치아 상태가 좋은 것도 복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먹을 복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복을 우리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복들을 크게 둘로 나눠 보면 결국은 하나는 이제 그 장수, 건강 이런 것은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재물이랄까 쓸 수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러네요. 좀 다르게 말한다면 이것을 생명과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과 기업.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부는 이제 좀 더 점잖은 말로 하면 기업이죠. 한 사람이 나의 기업, 근데 기업이 있을 적에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된 복된 삶이라고 할 적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데 바로 이제 좀 100세 시대에 사는데 재산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홍콩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가장 그런 분들이요. 자식 복이 없어요. 왜 공평한 건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공평한 거예요. 진짜로. 아내 복이 없던가 자식 복이 없던가. 그렇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스티브 잡스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50대 중반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신문에도 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본 게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자기 소회를 갖다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분이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든가 아주 많은 걸 이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많은 그 후회를 한다. 후회요. 리모스란 말이 많이 들어가. 리모스, 회한, 후회. 그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그렇고 자기가 더 많은 뭘 했어야 된다, 여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우리가 기업이 뭐냐면 그 사람의 기업은 애플이에요, 애플. 그게 스티브 잡스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관해서는 병이 걸리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좀 생명이 약했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생명은 약하고 기업은 컸어요. 근데 이분이 많은 경우를 후회를 한다고 할 적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이런 말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작해 보면 얼마나 회한이 많았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그럴 때 결국은 그분의 그 기업은 그렇게 다 앞으로 일구었지만 생명이 약했다. 이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병철 회장 우리 아시잖아요. 삼성. 그분의 기업이 삼성이죠. 그걸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70여 세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골프도 많이 치시고 건강도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뭐 일찍 돌아가실 수는 없고 생명과 기업에서 뭐 다 좀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가졌다 한들 우리는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맞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대요. 나중에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다가 공개 서한을 냈어요. 카톨릭 신부에 보내는 식으로 해서 네. 10가지 지문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마지막 순간에 이게 죽으면 끝인가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걸 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오래전이죠. 네. 근데 그걸 볼 적에 하여튼 우리는 결국은 그것을 우리 그 인간 차원에서의 그 행복한 거 이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한계가 있고 우리 영원히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 볼 적에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참된 생명과 기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으로 빵과 포도주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빵이 바로 생명을 말하고 포도주도 생명의 기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빵과 포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떡과 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떡과 잔. 네. 그러니까 떡은 빵하고 같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잔에는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잔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잔하면 은유라고 말했는데 포도주가 생명의 기쁨이라 그러면 잔은 뭘까요? 잔이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잔은 우리의 포션,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또한 잔인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았을 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떡과 잔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네. 욥기라는 게 있습니다. 욥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욥기. 네. 네. 그 욥기는 사실은 일반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대학교 교양 과목의 시간에 텍스트로 많이 정해요. 욥기를요. 욥기가요.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철학적인 그런 사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욥기 안에는. 그래서 이게 시어로 쓰여졌지만 욥기를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다 잃었어요. 그 당시에 무지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한 사람이었는데 가족도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죽고 떠나고 다 없어지고 재산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잿더미에 앉아서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네. 가려워갖고 기아로 자기 홈리스처럼 긁으면서 있는 처지까지 떨어졌던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진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와 건강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보는 거죠. 결국 욥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욥은 굉장히 나중에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귀한 걸 얻고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가 주는 고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사실은. 정도의 그렇죠. 차이지 살면서. 고난 안 당한 네. 사람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게 우리의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그냥 잃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고 했듯이 네.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적에 참다운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미오 줄리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그 노래까지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지고 말 것을, 지나갈 것을, 시들 것을, 그다음에 처녀는 무엇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노래의 끝 부분, 후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젊음도 그러하고 처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So does you, so does fearless maid 이렇게 끝나요. 노래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모닥불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모닥불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청춘과 젊음은 모닥불 같이 이렇게 타오르고 정열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도 가고 아름다운 처녀도 가고 다 시들면서 모닥불이 사그러듯이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 예. 거기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는 게 워낙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거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비관주의자죠. 그럼 우리가 비관주의가 될 것이냐 낙관주의가 될 것이냐.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진단은 비관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젊음을 즐기고 이런 겉으로 나타난 것은 좋은 게 그게 그 낙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그 숙명은 사실은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시극을 쓰는데 로미오와 줄리는 비극 아닙니까? 시극도 썼지만 대부분 비극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은 비극이 더 맞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해답은 절대 비극이 아니고 낙관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게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이 그러한 본질적인 거 겉으로 나타난 우리가 물질 문명과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함께 통과하면서 정금된 금처럼 나올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은 결국은 물론 우리가 건강과 부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갖다 주는 조건이지만 그걸 떠나서 영원한 차원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메디컬 그룹의 CFO 우리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